66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계의 변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사례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 부분 강조해 드렸고요. 회계 변경은 우리가 비교 가능성을 해치기 때문에 회계 변경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그러나 요 세 가지는 정당한 회계 변경의 사유가 된다. 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는 66페이지에 회계 변경의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 회계 변경에는요, 정책의 변경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책, 정책적인 것과 추정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계 변경의 사례에서 어떤 사례가 정책의 변경이고 어떤 사례가 추정의 변경인가, 이것을 맞춰야 되는 문제를 시험에서 많이 내요. 이론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 우선 정책의 변경 사례의 요 두 가지. 자, 회계 정책의 변경 사례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하는 방법, 이게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뭐냐면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하면은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전기에는 우리가 재고자산을 평가를 할 때 선입선출로 했다가 단기에 만약에 후입선출로 바꾼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뒤에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 이것도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이 뭐예요? 주식이나 채권인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가령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어느 한 회사가 계속 이렇게 샀다 팔았다 단기 자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이면 1월부터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사고 또 어느 시점에서 팔고, 샀다 팔고 또 사고 팔고 막 이런 게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유가증권을 샀다가 팔면 유가증권 처분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가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단기 매매증권이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 이익은 처분 금액에서, 오늘 처분한 금액에서 빼기 매입한 금액을 빼줘야 되죠. 매입 금액, 즉 취득 금액이죠. 취득 금액. 같은 말이에요. 취득 금액.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을 계산할 때 처분 금액은 오늘 팔았으니까 분명하게 나오죠. 오늘 만약에 50주를 팔았는데 50주를 한 주당 10만 원씩 해서 50주 10만 원씩이면 5천만 원, 5억인가요? 네. 하여튼 5천만 원이든 5억이든 간에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처분 금액 5천만 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취득 금액이 분명하게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계산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처분한 주식 5천만 원이 어느 한 시점에 딱 산 거를 처분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나누어서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몇 월 며칠 날은 얼마에 샀고 또 몇 월 며칠 날은 얼마에 샀고, 이런 것이 막 섞여 있어요. 이런. 그러면 그거의 취득 단가를 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재고자산처럼 우리가 사고 팔고 재고자산 입고했다가 출고하듯이 이 유가증권도
자, 산 거는 입고 판 거는 이제 출고인데 어느 것이 팔렸다고 봐야 되느냐 이번에. 그게 바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처럼 우리가 선입선출로 취득단가를 결정하든지 후입선출로 하든지 아니면 평균법을 하든지 이걸 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책의 변경이다. 이 회계 정책의 변경은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회사의 경영성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당기순이익에.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은 무엇이냐? 바로 요 사례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하셔라. 그 다음에 여기에 핵심은 또 하나는 뭐냐? 회계 처리입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을 회계 처리할 때 뭐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이거는 그건 세밀한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을 때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기, 지난해죠? 또는 그 이전. 예. 어떻게 그 전기나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하려면 비교 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 적용해서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재작성을 해가지고 공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번에 작년까지는 선입선출로 했는데 이번에 후입선출로 바꿨어요. 그러면 전기 거하고 비교 재무제표를 공시하려면 전기 재무제표 고쳐가지고 공시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전기 재무제표를 고치는 것을 여기서 소급 적용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교 재무제표상의 최초 회계기간 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 재무제표상 최초 회계기간의 자산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을 하고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관련된 기타 재무제표도 재작성한다. 그래서 핵심은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전기 거를 재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례, 정책의 변경의 사례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변경과 유가증권 취득원가 산정 방법의 변경이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표의 이제 두 번째 줄에는 추정의 변경을 정리했는데요. 회계 변경 중에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는 사례를 또 알아둬야 됩니다. 예. 추정의 변경 사례는 대손을 추정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결산 수정 분기할 때 외상매출금의 대손이 외상매출금 잔액의 2%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예. 대손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에는 일정 어떤 과거 사건에 대한 결과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치도 일부 포함되어 있잖아요. 재무제표에. 그 중에 대손의 추정이 바로 추정치입니다. 또 여기 이제 저 뒤에 감가상각 나오죠. 감가상각도 어디까지나 추정이에요. 예? 내용연수 같은 거 정할 때 이 재고 뭡니까? 이 유형자산은 5년간 사용하는 걸로 추정하고 5년 동안 비용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죠. 감가상각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추정입니다. 잔존금액도 역시 정확한 게 아니에요. 잔존금액을 얼마라고 추정하고서 가정을 해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감가상각 관련된 거,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그리고 잔존가치의 추정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계의 추정에 해당이 됩니다. 대손의 추정, 그 다음에 감가상각 관련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미 FAT 1급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이미 다 해봤던 그런 회계 처리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계의 추정이구나. 자, 그러면 그 이제 그 대손 추정 뒤에 있는 거, 재고자산 진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평가. 재고자산 진부화의 판단과 평가는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에서 공정가치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했을 때 평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가법에 따라 평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의 재고가 진부화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부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추정이다 이거예요. 추정. 진부화라는 것은 어떤 유행이 지났다. 우리 회사 재고가 가치가 하락했다고 보는 것이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없어질 거야. 따라서 이거는 제값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지난 한 2, 3년 전에는 이게 단가가 개당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기가 없어졌다. 가령 그런 제품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재고자산은 진부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오래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판단도 추정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회계의 추정에 관한 사항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발부채를 추정하는 것도 회계의 추정입니다. 우발부채 추정. 자, 우리가 여러분 부채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부채를 정리할 때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는 유동부채, 나머지 부채는 비유동부채, 이렇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해봤죠. 그럼 우발부채라는 건 뭐냐? 재무상태표에 없어요. 우발부채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우리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게 확실한 것만 기록하는 겁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될 의무가 확실한 거, 유동부채에 기록하죠.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지급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년 이후에라도 앞으로 뭐 장기간에 걸쳐서 의무를 이행해야 될 부채를 우리가 비유동부채라 해서 장기차입금. 은행에서 뭐 3년간 3년 후에 갚기로 하고 차입을 했다든가 이런 거 갚아야 될 의무가 확실하죠. 우리가 차입할 때 다 계약서 쓰고 만약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서약하고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발부채라는 것은 추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우발부채는 어디에 표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냐? 이 우발부채는요, 여러분 그 추석이 아니고 주석. 우발부채는 여러분 그 재무제표 중에 주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주석. 그러니까 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건데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안 돼요. 주석문에 기록합니다. 우리 회사의 우발부채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발부채는 주석에 기록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우발부채라는 게 뭐냐? 현재는 부채로 인식하기 어렵지만 향후 우발적으로 부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말합니다. 좀 애매하죠. 현재는 부채로 보긴 어려워요. 현재 상황에는. 근데 향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우발적으로 부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재판에 걸려 있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네, 재판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우리가 가끔 뭐 어떤 회사
그 노조하고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하고 또 경영진 회사 측하고 이 소송이 걸려 있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가끔 아마 들을 수 있는데, 가령 무슨 회사의 노조에서 어떤 그 회사의 경영진에게 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거라든지 그동안 급여 지급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걸 더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이거 근거, 노동법이라든가 근로계약이라든가 뭐 급여 지급에 관한 그 규정의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회사가 덜 지급했다라고 노조에서 주장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 주장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했다고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에 걸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회사 측이 지게 되면 그 회사 종업원들에게 더 많은 앞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 그런 건이 걸려 있다면은 재판이 끝났을 때 만약에 노동조합 쪽이 승을 했다. 그러면 회사는 이제 그때부터 빚쟁이가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급여를 또는 상여금을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그때부터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발부채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부채가 아닌데 어떤 일이 잘못되면, 우리 부채라는 건 의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일이 잘못되면 우리 회사가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은 이게 좀 애매하니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실한 표현을 위해서 우리 재무제표는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성문으로 이렇게 설명과 함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회사 내부 사람들만 아는 거잖아요. 일부 경영진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회사 우발부채로 넣자. 이건 우발부채라고 볼 수 없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됩니다. 추정. 그래서 바로 이게 그 말이에요. 우발부채로 표시하느냐 안 하느냐 그 판단하는 거. 우발부채의 여부를 추정하는 거. 이거 회계의 추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 회계의 추정의 예를 기억하시면 돼. 대손상각, 감가상각, 그리고 재고자산의 진부와 판단, 그리고 우발부채 추정하는 거. 이것이 회계 추정의 변경의 사례입니다. 시험 문제가 이런 데서 나와요. 이 회계 변경에 대해서는 실기 문제는 안 나와요. 실기 문제가 아니라 이론 문제에서 출제를 하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회계 처리도 알아야죠. 아까 정책의 변경은 소급 처리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진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과거 거는 고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저 전기 재무제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내용은 그거예요.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이거는 재작성을 하지 않는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회계의 변경에서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알아두시고, 자, 이제 다음에는 오류입니다. 회계의 오류. 우리가 회계 처리를 잘못하는 것을 오류라고 그러죠. 이 오류는 그 변경하고는 다른 겁니다. 변경은 뭐가 잘못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은 정책이나 추정을 바꾸는 거고, 오류는 분계가 잘못된 거예요. 회계 오류라는 건 분계를 잘못한 거예요. 전표를 잘못 작성했다. 아니면 누락했다. 이중으로 했다. 이런 것들이 오류죠.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 오류의 의의.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오류가 당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회계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회계 기준을 잘못 적용한 적용, 사실 판단의 잘못, 부정, 과실,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발생했는데 우리가 회계의 오류는 그 회계기간 종료 전에 회계의 오류가 발견되면요, 그때 고치면 됩니다. 그날 전표를 수정하거나 이미 결제가 다 끝나버렸으면 또 수정 전표를 하나 만들면 돼요. 마이너스 전표라든지 이렇게 상계 처리하는 전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계 오류는 전기에 또는 그 이전 기간에 잘못 작성한 것을 당기에 발견했다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결산이 끝나고, 그러니까 2021년도 거가 지금 결산이 끝났죠. 아직 보고는 안 했을 거예요. 지금 1월 초이기 때문에 지금 결산이 끝나서 이사회 보고가 되면 이제 사실상 결산이 끝나게 되는, 결산이 끝나가지고 공표하면 이게 결산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재무제표가 공표가 되면은. 그런데 그 이후에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오류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류의 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하고, 오류 수정은 회계 추정의 변경과 구별된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기존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우발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 이런 것은 아까 우발부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회계의 오류가 아니고 그것은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류 수정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네, 추정의 변경은 뭐 회계 처리를 다시 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회계 오류의 유형은 아까 중대한 오류라고 잠깐 나왔었는데 오류의 유형은요, 회계 오류의 유형은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하고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우리는 중대한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당기 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오류는 뭐가 있을까요? 미치지 않는 오류는, 당기 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오류는 일명 계정분류 오류라고도 한다 이거죠. 계정분류를 잘못했다. 즉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상호간의 오류. 자, 그러면 여러분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상호간의 오류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자산이다 그러면 요게 보통예금이 아니고 당좌예금인데 당좌예금이 보통예금에 합산이 돼 있어요.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이것이 재무상태표 계정 상호간의 오류입니다. 또는 유형자산 중에서 기계장치인데 비품으로 계정과목을 잘못 분류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부채에서도 이게 외상매입금인데 미지급금으로 계정과목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이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상호간의 오류를 말하는 겁니다. 또는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상호간의 오류. 자,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상호간의 오류도 비용은 같은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여비교통비인데 복리후생비로 잘못 다른 개정 과목으로 분류를 잘못했어요. 네. 또 비품인데 소모품비로 개정 과목을 잘못 분류했습니다. 그건 비품을 소모품비로 잘못한 것은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 간의 오류가 아니죠. 그것은 재무상태표 개정과 손익계산서 개정 간의 오류예요. 그거는 손익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 간의 오류는 비용 개정 과목의 분류를 잘못한 거예요. 또는 수익은 수익인데 개정 과목 분류를 잘못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당기 순이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익이나 비용을 빼먹었거나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걸 중대한 오류로 봅니다.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중대한 회계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회계 오류에 대하여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 방법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것도 실무 전표 작성 문제로는 출제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여러분 잘 정리해 두면 됩니다. 자, 중대하지 않은 오류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손익 중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당기에 보고하면 돼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밑에 사례. 자, A사는 1차 년도 초에 1차 년도 사업을 개시한 연도 초에 3년의 내용 연수를 가지는 유형자산을 900원에 구입을 하고 이것을 전액 수선비로 처리했다. 유형자산이니까 자산 처리하고 기말에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수선비로 비용 처리했다, 이 말이네요. 이 오류를 2차 년도에 발견했다. 이것은 중대하지 않은 오류라고 가정을 하고 밑에 수정 분계를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중대하지 않은 거라고 했고요. 자, 올바른 분계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분계를 해야 됩니다. 차변에 유형자산, 비품이면 비품 900원, 대변에 현금 900원. 그리고 12월 31일 날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연수 3년 정액법으로 하니까 차변에 감가상각비 3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300원. 이렇게 분계를 하게 되면은 손익계산서에 가는 비용은 요 300원이잖아요. 그리고 자산은 900원 유형자산 비품이 증가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차감 계정 300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잘못 분계를 했다. 전부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고치느냐? 수정 분계 밑에 나옵니다. 자, 우선 전기에 1차 년도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2차 년도에 고칠 때 발견한 날 이렇게 고치자. 이건 발견한 날입니다. 자, 어떻게 고쳤냐 한번 볼까요? 자, 유형자산 이거 증가 잡아야죠. 비품 900원 증가 잡습니다. 그 다음에 차감계정 300원 이것도 그대로 오면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비품의 잔고 금액은 이제 600원이 되죠. 그러면 자산은 해결됐어요. 자산은. 그러면 이제 비용 문제, 전기에 말입니다. 전기에 비용을 600원만큼 더 많이 처리했기 때문에 이 600원만큼 전기의 비용이 과다. 600원 비용 과다. 비용이 과대하게 반영이 됐어요. 전기에. 그것을 당기의 수익으로 봐버리면 됩니다. 그때 개정 과목을 전기오류 수정 이익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전기에 비용으로 과대 적용한 이 비용 600원을 단기의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2년치를 합해서 보면 같아지는 거죠. 2년치를 합해서 보면 그것이 전기오류 수정이익입니다. 자, 중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기 거를 전혀 고치지 않아요. 전기 거 그냥 이거 그대로 둬요. 그러니까 전기분 손익계산서 다시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전기오류 단기에다가 이익으로 반영한다. 이거 이 비용 600원 과대하게 설정한 것을. 이해 가시죠? 600원.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 왜 600원이지? 아까 말씀드렸죠. 수선비 900원 처리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비용 얼마 처리해야 돼요? 수선비가 아니라 감가상각비 300원 처리해야 되잖아요. 비용이. 전기에. 그러면 개정 과목은 수선비도 비용 판매관리비요, 감가상각비도 판매관리비란 말이에요. 예. 두 개 다 비용이에요. 이것도 비용, 이것도 비용. 그런데 올바르게 했다면 비용이 300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오류를 범해가지고 비용을 900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600원이 비용이 과대하게 전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것을 전기의 손익계산서를 안 고치고 단기의 이익으로 보면은 2년치 합치면 마찬가지가 된다. 이렇게 고치는 거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대한 오류라고 나옵니다. 네, 중대한 오류는 전기의 재무제표를 고쳐야 됩니다. 손익계산서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전기 거를 고치는 것을 소급적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소급적용. 그래서 우리 그 정책의 변경에서는 소급적용했죠. 회계 변경에서도. 이 회계의 오류에서도 중대한 오류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전기 걸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그 밑에 그냥 바로 사례 보시면 돼요. 여기 뭐 굉장히 길게 설명이 있지만 중대한 오류에서 핵심적인 것은 소급법을 적용합니다. 이것만 기억 잘 해주시고요. 사례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사례입니다. 자, 유형자산 900원어치를 현금으로 매입했는데, 즉 비품이라고 합시다. 비품 900원을 현금으로 매입했는데 이것을 오류 잘못하고 수선비로 잘못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아까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이번에는 이게 중대한 오류라고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해야 되니까 전기거 손익계산서가 고쳐지겠죠. 자, 그러면 전기에 600원만큼 비용이 과대해졌는데 고치면은 이것이 없어지니까 600원만큼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이걸 수정을 하게 되면은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면은 600원만큼 이익이 증가하죠.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그것이 단기로 넘어오는 거니까 우리는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면 돼요. 단기에는. 이익잉여금 600원. 자본의 증가로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순이익이 600원이 늘면 단기로 전기에서 2월 2익잉여금이 600원 늘어나야 돼요. 아시죠? 단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전기오류 수정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을 늘려주면 된다. 단기 거는. 전기 거는요. 전기 거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다시 고쳐야 돼요. 비품에다가 900원 넣고
감가상각 누계액 300원 넣고 또 감가상각비 비용 전표 만들어주고 요거는 이 전표는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 거를 다시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기에 전기 거 고치는 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친 결과에 의해서 우리 단기에 반영하는 것은 전기에 이 전표 하나하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하고 손익계산서를 바꿉니다. 손익계산서를 고쳐가지고 단기에 자산이 늘어나겠죠. 2월 이것이 2월 되지 않았으니까 단기에 자산에다 넣어주고 감가상각 누계에다 넣어주고 전기오류 수정이익 대신에 이익잉여금으로 넣어준다. 이런 방식으로 고친다. 그래서 여러분 중대하면 여기 고치는 거 그 차액이 이익잉여금이 되고 중대하지 않은 것은 전기오류 이익이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는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차변해 와요. 영업의 수익이거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게 핵심이죠. 네, 뭐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뭐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찍어드린 대로 중요하면 이익잉여금이 되고 중요하지 않으면 전기오류 수정이익으로 이익이나 손실로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류 수정에 관한 정리도 끝났습니다. 다음은 제 10절 내부 통제제도와 내부 회계관리제도로 넘어가 볼까요? 자, 내부 통제제도와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FAT 1급에 있는 내용에다가 다른 회계관리제도 내용이 조금 더 보강이 됐는데요. 자, 이 앞부분에서 요건 저 FAT 1급 시험에서도 이 내부 통제제도와 회계관리제도에서 딱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TAT 2급에서도 나온다면 한 문제나 나올 겁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네, 목적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는 목적,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고요. 세 번째는 관련 법규와 정책의 준수입니다. 관련 법규와 정책의 준수. 법규 준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리가 내부 통제 제도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를 통해서 결국에 기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관련 법규나 정책을 잘 준수함으로써 회계 정보도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죠. 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정보, 회계정보 이거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아래 보기 중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여러분이 아마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만나보게 될 거예요. 자, 다음은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5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는데 밑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내부 통제 제도를 운영하려면요, 이렇게 5가지의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통제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험 평가가 있어야 되고, 위험 평가라는 것은 어떤 그 위험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우리가 위험 평가라고 합니다.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위험이 식별되고 그것이 분석되고 대응 방안이 마련이 되고 이래가지고 더 큰 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진화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 또 평택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안타깝게 소방 공무원이 3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제 이 화재 위험이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면은 크게 번지는데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항상 이게 준비를 하잖아요. 예, 화재 위험의 요소가 없는지 이게 주변을 잘 봐서 분석하고 뭐 어떤 위험 요소가 있으면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예, 화재가 실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위험 평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단지 이제 화재로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회사 업무에도 이런 예, 회사의 그 어떤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예, 뭐 요즘에 그 주식시장에 지금 난리가 난 회사가 하나 있죠. 예, 직원 한 명이 1,000억인가? 횡령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야 회사가 이렇게 허술한 건가? 개인 회사도 아니고 예, 주식을 상장한 그 상장법인인데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나면은 뭐 예, 저 주식시장 전체가 우왕좌왕할 정도니까 기업 내부는 지금 뭐 쑥대밭이 됐겠죠. 예, 그런 위험이 나지 않으려면요 이런 것이 예, 항상 그 작은 위험들을 식별해내야 됩니다. 자 위험평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통제활동입니다. 통제활동은 우리 조직 내의 여러 가지 그 업무 기업의 모든 업무가 다 통제활동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 분장표 또 문서로 이렇게 내부 결제를 받는 거 또는 자산보호 체계 이런 모든 업무와 절차가 통제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및 의사소통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예, 조직 구성원 간의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돼 있으면 이 책임이라든가 책임과 권한이 좀 애매할 수가 있죠. 예, 되게 싸움 나고 분쟁이 나는데 보면은요, 이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자꾸 뭔 문제가 생겼을 때 니 탓 내 탓을 하게 되죠. 이거 네 책임 같은데 아니야 당신 책임이야. 이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뭐 가정이고 어떤 조직이고 요즘에 어떤 당에서도 지금 난리법석이 났잖아요. 예,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정보 및 의사소통 예, 조직 내에서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건 이게 계속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통제한다는 거예요. 모니터한다 하는 것은 감독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 내부 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업무를 우리가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자, 요 5개의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에서 마찬가지로 아래 보기 중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러면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이렇게 있고 만약에 보기 하나를 딱 써가지고 뭐 소비자 보호 이런 식으로 보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에는 소비자 보호라는 건 없어요. 네, 그렇게 답을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은 이런 것들이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내부 통제 제도의 효과와 한계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효과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과 같은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부 통제 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읽어 보시면 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여기에 있어요. 결론은 여기에 있는데 한번 여기서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계,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한계인데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 통제라고 할지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유형은 피할 수 없다. 즉 최상의 자질과 경험을 지닌 사람도 부주의, 피로, 판단,
착오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내부 통제 제도도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므로 내부 통제 제도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 보기 중에 내부 통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보기에 여기서부터 넣는 거죠. 잘 설계된 내부 통제 제도는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를 써놓으면 그게 답이에요. 네, 없다가 답입니다.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회계관리제도 설명이 나오잖아요. 자, 우선 내부 회계관리제도하고 앞에 지금 1번과 2번에서 설명한 것들은 내부 통제제도를 얘기한 건데 내부 통제제도와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위아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위아래 관계라는 건 뭐냐면 내부 통제제도가 상위의 개념이에요. 상위 개념. 그 중에 내부 회계는 통제제도의 그 밑에 있는 하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의 내부 통제라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능이 있잖아요. 기능. 예를 들면 부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총무, 인사, 구매, 영업, 생산, 기획, 회계, 재무 뭐 많은 기능들이 있죠. 그 각각의 관리 제도를 다 통합해 놓은 것이 내부 통제 제도입니다. 그 중에 생산관리 제도도 있고 회계관리 제도도 있고 영업관리 제도도 있는 건데 이제 회계관리 제도 우리가 지금 회계를 공부하니까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요거 쭉 뭐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역할, 자산보호. 자, 내용이 뭐냐?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포함돼야 될 게 이 자산보호와 통제가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와 관련된 통제라 하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인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사용, 처분을 예방하고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네, 우리가 그 기계장치 얼마, 비품 얼마 이렇게 자산으로 유형자산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재무제표를 만들 때. 그러면 우리가 비품,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비품 관리대장이라든가 고정자산 등록대장이 있는 대로 현장에 사실대로 있는 것인가는 체크해 봐야죠. 네. 현장에 가서 체크해 보니까 고정자산 등록대장이 없는 기계가 있고 고정자산 등록대장이 없는 비품이 만약에 있더라. 그거는 뭔가요? 회계 처리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가 이상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발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유형자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재고자산도 우리 회계장부에 있는 수량하고 실제 창고에 제품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하고 차이가 없어야 되죠, 원래는. 네. 그런데 이제 조사해 봤더니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거를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것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자산보호를 관련된 통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 회계팀에서 재고 실사를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재고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수량 차이를 적시에 발견해 가지고 재무제표가 엉터리로 작성되는 일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 처리를 할 때 제품이나 원재료 같은 거 재고 조사 전혀 안 하고 현장에서 장부 올라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기록만 하면은 나중에 뭐 이번에 뭐 몇천억 이런 일이 벌어지듯이 현장에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데 하나도 회계팀에서는 그걸 하나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의 표시가 엉터리로 표시되지 않도록 재고실사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산보호가 포함돼야 됩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산보호. 그 다음 두 번째는 회계의 부정방지 제도가 있어야 돼요. 이 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은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 것이 아니라 기업 내에 이 회계 부정방지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정을 예방 적발하는 한편 확인된 특정 부정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체제 및 통제로서 이는 회사 내 효과적인 통제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필수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경영진이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아니면 부정을 하는 것을 통제 회피 등에 대한 적절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는 통제상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가 부정이 이제 실무자도 부정을 할 수 있지만 실무자가 하는 부정보다는 대체로 이제 경영진이 권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그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권한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더 큰 부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진의 권한 남용 및 통제 회피 위험에 대한 적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치가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적절한 부정방지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이 제도는 그럼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뭘 만들어 놓으면 되느냐? 적어도 이런 부정방지 제도로서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다. 회사의 윤리 강령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경영, 이렇게 우리 회사는 이런 윤리 지침으로 회사를 경영하겠다 이런 강령을 만들어 보고, 또 내부 부정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했을 때 그 고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안전한 보호 프로그램, 보호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인사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채용 기준이나 인사 규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정 적발 또는 혐의 발견 시 처리 절차, 또 이사회 감사 감독위원회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부정위험 평가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 활동들, 앞에서 그 통제 활동이라고 했던 것들 이런 거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정방지 프로그램에는 이런 것 등을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방지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FAT 1급 교재는 여기까지만 나왔을 거예요. FAT 1급 교재는. 근데 이제 TAT 2급 교재에 이게 추가가 되었는데, 뭐 제가 보기에 이 추가된 내용이 아주 커다란 표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는 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면 한 문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많이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구성 요소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도 아까 그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 있었잖아요. 통제 환경, 그리고 넘어가 보면 위험 평가, 그리고 넘어가면은 통제 활동, 그리고 넘어가 보면 정보 및 의사소통, 또 넘어가 보면 모니터링까지 이 5가지의 그 구성 요소 있죠.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 그 구성 요소별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내용은 뭐다라는 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고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 이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론은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과 소득세 이론이 남았는데, 소득세 이론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거니까 이제 다 해야 되겠지만,
부가가치세 이론도 우리가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FAT 1급의 부가가치세 이론이 기본 이론이 아주 여기 앞에 있는 이론하고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이론은 다음 시간에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 여기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그 수익과 비용하고 지금 내부 통제 제도하고 또 회계의 변경하고 여기에 관한 문제 조금 있는데 그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보고 부가가치세 이론으로 넘어갈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